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자만 5천억을 1년에 받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사실 다 좀 생각하고 있는 노후 준비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 뭐 이 채널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코인을 투자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뭐 우리가 꼭 코인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투자를 하는 이유 정말 뭐 다양할 겁니다. 뭐 나는 뭐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다, 집을 사겠다, 결혼을 하고 싶다, 준비하겠다, 뭐 자녀에게 아낌없이 뭐 뒷바라지를 하겠다, 뭐 여행을 가겠다, 엄청 많아요. 근데 결국 뭐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자아 실현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돈을 크게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우선순위 다르지만 현실적인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게 저는 노후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TV 제가 틀었는데 쌤과 함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봤었는데 한마디로 그 노후 준비, 우리나라가 좀 많이 뒤떨어져 있다더라.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조금 충격 비슷한 걸 받았었는데요. 생각보다 그 많은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노년층에서 빈곤율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폐지 죽고 다니는 건요, 더 이상 이게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후 준비가 잘 안 된 어떤 한 어르신께서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다. 지옥보다 더 아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투자 뭐 좋죠. 뭐 경제적 자유, 뭐 자아 실현, 뭐 세계 여행, 퇴사를 하겠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최우선적인 우리의 목표는 일단 노후 준비가 된 다음에 이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 다 이제 헛소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좀 치욕적인 좀 부끄러운 어떤 수치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빈곤율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노인 취업률도 세계 1위인데요. 이게 일맥상통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미국에서는요, 노인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1위가 외로움이다, 건강이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 노인 빈곤, 가난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르신, 그 지금 이렇게 되셨는데 뭐 노후 준비라는 걸 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근데 했던 말씀이 제 인상적이요. 우리 때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안 해봤고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다. 씁쓸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는데도 이제 준비가 이제 생각도 못했고 자식들 결혼 다 시켰더니 이제 남는 게 뭐 집도 딱 딸랑 한 채 있는 경우가 차라리 다행이다 싶을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받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실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1989년도에 첫 번째로 도입이 됐었고요. 심지어 이게 이제 좀 활성화가 돼서 이제 전 국민들이 다 뭐 가입을 하는 이건요. 사실 2000년대 이후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뭐 75세 이상의 고령층들은요. 이 국민연금의 혜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심각해졌다. 이 프로그램에서 해결책 딱 두 가지를 일단 꼽더라고요. 첫 번째 주택연금, 두 번째 국가의 선별적인 지원책. 이제 빈곤층을 타겟으로 해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전 둘 다 이제 공감이 됐었고요. 특히 주택연금이라는 것을 좋은 점을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나 사실 공감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장점이 뭐가 있냐면 주택을 실제 이제 그 국가에 반납을 하고요. 대신에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뭐냐? 내가 사망을 했을 당시에 이 사망을 해도 이 집이 이 연금이 그대로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식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집 물려줘봤자 뭐합니까? 자식들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배우자한테 승계된다. 그리고 이거 이제 죽기 전까지 돈을 연금으로 수령해서 쓰시기 때문에 상속 증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사실상 없는 격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말고 혹시 뭐 좀 다른 거는 없을까? 라고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죠.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동산, 소위 뭐 조물주의 건물주, 빌딩 주인이면 어떨까?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빌딩주가 된다라는 것은 일반인 기준에서는 언감생심입니다. 자, 빌딩주가 어렵다면 우리 그냥 아파트, 소형 오피스텔 사서 월세 받는 거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가능합니다. 노후 준비가 되는데 생각보다 단점이 많았습니다. 뭐냐? 첫 번째, 이제 빌딩 주가 됐건 뭐 아파트의 월세를 받는 이제 그 임대업자가요. 쉽게 말하면 월세를 전제로 합니다. 월세라는 것은 상점, 오피스텔에서 이제 뭐 그냥 이제 주거 용도도 있겠지만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월세가 이게 꼬박꼬박 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요. 특히 이런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 솔직히 다 너나 나나 다 빚내서 빌딩 사고 지금 뭐 전세 받고 뭡니까 아파트도 사서 뭐 월세도 이제 다 빚으로 장사도 하잖아요. 고금리나 이런 경기 침체 같은 게 한번 제대로 닥치면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크게 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빌딩주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는 PF 자금줄이 바싹바싹 마르죠. 두 번째, 생각보다 수익률이 낮아요. 이거 제가 실제로 저는 오피스텔 이거 한번 나중에 나이 먹고 한번 해볼까? 이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면요. 특히 초반에 1년에서 2년은 거의 돈 벌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시냐면 이제 소위 뭐 그냥 뭐 그 부동산에서 내는 복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취등록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뭐 본인 돈으로 사시면 그나마 나은데 이것도 이제 뭐 빚을 내서 하거나 뭐 경매도 대부분 이제 빚을 내서 하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싹 다 합쳐보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제가 오피스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핵심은 이게 이제 뭐 초반에는 조금 잘 나갈 수 있죠. 신축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는데 이게 한 8년, 9년, 10년쯤 넘어가면 급격히 노후화가 발생하고요. 어려운 말로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요. 옆에 더 새 건물 나오면 그쪽으로 다 우르르 몰려가요. 비싸도 몰려갑니다. 공실률이 발생을 하고요. 월세는 더 비싸게 예전 대비 못 받을 확률이 커지는 거죠. 또 오피스텔은요. 아시다시피 시세 차익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세 차익 별로 얻을 건덕지가 없습니다. 월세 수익률을 이거 제가 뭐 퍼센티지로 한번 해보니까 대충 한 3%뭐 많으면 4%, 뭐 초반에는 뭐 1, 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한 3, 4% 정도 되고요. 플러스 세입자 응대는 덤입니다. 여기에서 뭐 고장 났는데요. 갑자기 뭐 밤이라도 연락하면 그 당연히 그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급변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 박근혜 정부 때는 제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임대 좀 하세요 했더니 혜택 많이 줬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갑자기 이제 다 또 도둑놈 어떻게 보면 범죄자 취급을 했잖아요. 이거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이전 정부 말 믿고 이 다주택 해서 등록 다 했는데 이제는 뭐 세금 혜택도 많이 안 준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국가를 원망해서 근데 얻을 게 뭐예요? 어찌됐건 변수가 많다. 그리고 제가 이거 실제적인 건데 아파트를 우리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뭐 서울 아파트 역세권 신축 좋습니다. 근데 월세 비율이 낮은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요. 그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높은데 소위 이제 퍼센티지 수익률로 이제 월세를 이제 전체 그 아파트 가격으로 나눠 보면 비율이 좀 낮습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월세 뭐 그렇게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아파트 사서 월세 받을 바에는 여러 가지 뭐 세금부터 많잖아요. 차라리 다른 데다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작 내가 지금 2% 3%
이거 수익률 받으려고 그 고생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매의 달인, 뭐 집수리 달인, 뭐 강남역 빌딩주, 또 이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전문 영역을 쌓으신 분들은요, 여기에서 기가 막히게 돈을 또 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제외입니다. 네, 일반인 기준에서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았더라. 부동산 월세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가성비가 좀 낮았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위험 자산, 이거 뭐 10년 주기인가요? 뭐 10년, 15년 주기로 왔다 갔다. 뭐 물론 코인이 더 큰데요. 제가 볼 때 저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코인이 훨씬 안전 자산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죠. 주식에서 배당을 준다고 하던데 배당주는 어떨까요? 소위 말하는 고배당주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은행주들은 좀 그 배당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로 치면 뭐 코카콜라 뭐 이런 데 이제 배당을 많이 주고요. 특히 이제 워런 버핏이 배당 매우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KTNG, 뭐 포스코 이런 데서는 배당을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배당주를 뭐 자세히 알진 못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다가 다른 건 좀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 주식이 보통주와 우량주가 있잖아요. 우량주가 조금 더 배당을 많이 준다 카더라. 이제 보통주는 2.7%, 우량주는 3% 준다 카더라 해서 그냥 우량주를 좀 몇 주 사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 보니 맞더라고요. 분기별로 배당을 합니다. 근데 분기라고 하는 게 3개월마다 한 번씩 넣어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주 안 줍니다. 제가 느꼈던 거고요. 배당률을 처음에는 3%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특히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주기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회사 상황이 안 좋으면 배당률을 줄입니다. 2%로 줄였다가 또 나중에는 1%대까지 줄이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거? 3% 준다고 해서 내가 이거 들어갔는데 이거밖에 안 준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했었고요. 근데 뭐 1%? 뭐 은행 이자도 안 되는 배당률이라면 굳이 여기에 내가 투자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 예이고요. 그 성장이 굉장히 잘 나오는 또 경기를 잘 안 타는 생필품목 위주로 이제 고배당주 주는 그 주식을 들어가면 괜찮을 수 있겠죠. 특히 뭐 이제 그 통신사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도 전화는 하잖아요. 그 통신비는 꼬박꼬박 내기 때문에 그런 거 찾아보면 분명히 괜찮은 거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코인을 공부하듯이 배당주, 부동산, 경매, 빠삭하게 공부를 완료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겠다. 여기서 빠삭하게라는 말은 질문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질문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직 투자 준비가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주식도 뭐 별로면 뭐 월급 요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종잣돈 삼아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월급 믿고 있다가 뭐 갑자기 뭐 요새는 뭐 60까지 또 일 못 하잖아요. 뭐 50 넘으면 눈치 봐서 다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금이나 은에 투자한다? 어느 세월에 이거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은행에서 주는 예금 적금 뭐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예적금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국채 뭐 지금 국채 수익률이 좋긴 한데요. 그 말은 미국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바닥권이니까 수익률이라도 높여서 더 많이 국채 판다는 얘기거든요. 나스닥이 좀 더 나을까요? 나스닥은 저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뭐 인공지능 뭐 주식들, 뭐 구글이다, 테슬라다, 마이크로소프트다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혹시 연금이 있다? 사실 연금을 있으면요.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재테크를 공부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이유가 연금처럼 꼬박꼬박 현금을 가져오게끔 하려고 우리가 공부하고 재테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택연금 아까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택연금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입해서 뭐 2006년도부터 이게 도입이 돼서요. 이미 사람들 많이 1년에 10,000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집값,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균 3억 8천만 원 정도의 집을 맡겨놓고 수령액을 월 얼마씩 받냐? 평균 120만 원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집값이 비싸면요, 더 많이 받고요. 수령 기간도 본인이 이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55세부터 받는 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령액은 당연히 좀 적어지겠죠. 반면 한 70대, 80대 이상 뭐 이런 분들이 수령을 받기 시작하면 금액을 월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평균 월 120 정도 받더라. 그리고 수도권의 아파트가 좀 더 비싸겠죠. 수도권의 평균은 140만 원, 지방은 약 8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뭐 120만 원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죽을 때까지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뭐 국민연금 나오고요. 뭐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놓으셨던 이것저것 합쳐보면 그래도 한 4, 50만 원 되거든요. 좀 많은 데서는 이거 한 100 몇십만 원도 받으시는데 그거에 플러스 뭐 100 몇십만 원이 추가된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 인터뷰 하신 분 얼굴 표정 보니까 굉장히 삶을 즐기면서 이젠 자식들 눈치도 안 보고 너무나 삶의 퀄리티가 높다 막 캠핑 다니면서 그 어르신이 그렇게 표정이 좋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택연금 이거 괜찮다. 우리의 그 고정관념, 집은 꼭 자녀에게 물려줘야 된다. 글쎄요, 자녀 물려줘봤자 뭐 싸우기만 하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입니다. 물론입니다. 5월 10일자인데요. 이자만 5천억 원 불어나는 국내 코인 예치.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면 이제 코인 예치 그 스테이킹 말하는 거거든요. 2년 만에 1000%가 증가했다. 거래소 경쟁이 치열하고 한편으로는 제2의 고파이, 이제 고팍스에서 이자 맡기는 거 이거 이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금감원도 좀 보호 장치를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뭐 5대 거래소 이것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년 만에 뭐 10배가 넘게 뛰었고 이게 지금 서비스 스테이킹이 과열이 되고 있어서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한다. 우리나라 압도적 1위 어디입니까? 업비트죠. 업비트는 스테이킹 서비스 누적 예치액이 지난달 3조 원을 넘었다. 업비트에서 지금 5개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연추정 보상률은 당연히 이게 좀 변동치가 있고요. 다 상위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이더리움은 지금 한 해 이자, 그러니까 3조 원 기준으로 한 해 이자만 930억 원을 지급하는 거죠. 대충 한 3% 정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간 업비트에 이더리움 맡겨놓은 금액만 대략 2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업비트 예치해서 이자로 수령하고 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이요. 사실 예전에만 해도 이게 5%대 이자를 지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약 3%, 지금 2.9%까지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을 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그 이더리움 예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자율은 좀 떨어지고요. 예치자가 줄어들면 이자율을 더 높여서 이제 사람들을 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이 3% 밑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더리움 예치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코인, 그 코스모스라고 있죠. 그런 코인은 코인을 발행하는 그 퍼센티지, 그러니까 발행을 훨씬 더 코인을 더 많이 찍어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보상을 주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코인 설립자가요. 그냥 그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뭐 발행량이 그러니까 많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이따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기준 이더리움은 약 2.9%, 코스모스는 16.5%, 에이다는 2.8%, 솔라나는 6.6%, 폴리건은 약 5.1% 정도 줍니다. 눈에 딱 띄는 게 이제 코스모스가 띄거든요. 어찌됐건 코스모스를 지금 연 추정 보상률로 따지면 스테이킹 이자만 거의 5천억이 나온다. 제가 예전에 그 고위 공직자 한 분이요. 그 이제 뭐 그 코인 얼마 갖고 있는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때
코스모스만 이제 그때 당시 시세 한 8억이었고요. 뭐 지금 시세로 치면 10억 정도 됩니다. 제가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저는 이게 계산이 빠르거든요. 코스모스를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1년에 아무것도 안 해도 1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 지금 16%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해도 대략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 1,200만 원이 이자로 나옵니다.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왠지 좀 꺼림칙하죠.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구조만 보면 이 코인 스테이킹과 기존 은행의 이자 사업이 좀 비슷해 보인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 이제 코스모스가요. 저는 2015년부터 여기 이제 설립자가 이제 도권이 아니고요. 한국계 미국인 제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설립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있겠죠. 솔라나 아발란체보다 이거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코스모스를 한마디로 뭐냐? 인터넷 오브 블록체인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블록체인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서로 이어주는, 그러니까 체인 링크처럼요. 호환성 프로젝트라 보시면 돼요. 디파이 쪽에서 이 코스모스 쪽에 그래서 몸담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 반면 단점은 뭘까요? 발행률이 높다라는 얘기는요. 나중에 뭐 불장, 뭐 미친 상승장이 왔을 때 가격 상승폭이 다른 코인보다 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코인을 많이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소액이긴 하지만요. 그 코스모스에 조금 예치를 해놓고 이자를 받고 뭐 그걸 뭐 그냥 잘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면 불안하죠. 불안하면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처럼 이걸 막 파가지고 본인의 확신이 아닌 이상 굳이 원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그 예금의 경우에는 은행은 이제 본인들이 그 돈을 운영을 해서 뭐 주로 대출하는 거죠. 대출해서 이자 장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로서 이자, 더 낮은 이자를 이제 예금자에게 지급을 하는 거고요. 코인 이 스테이킹은 뭐다? 여기 이제 뭐 업비트가 뭐 뭔가 운영, 영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프로젝트의 스테이킹, 거기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냥 검증 대행 역할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이 없다. 업비트는 뭐 다른 누구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허튼 짓 안 한다. 내가 이 돈 가지고 뭐 이상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업비트 수익은 그럼 뭐냐? 수수료인데요. 무슨 수수료냐? 그 스테이킹 하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이자의 90%는 고객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 이자의 나머지 10%만 수수료로 가져가는 게 뭐다? 이게 업비트 수익입니다. 그러면 SEC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거래소들 싹 다 기소했던 이유 뭡니까? 너희들 미등록 증권을 감히 팔았어? 심지어 이자도 줬다며? 이거 아닙니까? 이자 놀이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엄연히 은행의 영역이고요. 뭐 자산운용사, 증권, 자산운용사에서 팔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월가, 전통금융의 영역을 니들이 뭔데 건드려 기소한 거죠. 이해되시죠? 결국 지금 거래소와 은행들 간에 또 이런 전통금융 간에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뭐 전쟁이라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놓고 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을 놓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뭐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23일자로 아마 뭐 거절이 되냐 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현물 ETF, 뭐 알티코인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누가 더 유리할까요? 전통 금융이 유리하죠. 월스트리트, 뭐 JP 모건, 저기 뭐 블랙락, 피델리티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ETF 결국에 다 승인되고도 뭐 파생상품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ETF 나옵니다. 미래의 금광을 캐는 산업이 뭐다? 크립토다, 코인이다라고 하는 방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뭐 국내, 해외 주요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서비스에 주력하는 이유가 뭐냐? 원래는 이제 코인 사타 팔았다 하면서 나오는 매매 수수료가 유일한 수익이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테이킹 중개 수수료가 새로운 수입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업비트만 하는 게 아니고요. 빗썸도 하고 코인원도 합니다. 뭐 지금 이제 고팍스는 막혀 있습니다. 뭐 해외도 코인베이스, 뭐 바이낸스, 뭐 크라켄 하다가 이제 SEC가 뭐 자꾸 이렇게 기소장을 날리고 있지만 결국 코인 스테이킹은 신규 수익원이고 치열하게 전통 금융, 기존 기득권의 소위 말하는 제재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SEC가 금지시킨 산업, 중국이 금지시키는 거 초반에 이제 인터넷도 금지했거든요. 코인도 금지했었잖아요. 무조건 돈 된다.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업계 2위와 3위, 빗썸과 코인원에서도 업비트와 차별화를 위해서 데일리 스테이킹 서비스, 이건 뭐 하루만 해도 그냥 이자 준다, 뭐 이런 거거든요. 업비트는 이자율이 더 많지만 이제 스테이킹하고 언스테이킹 출금하는데 뭐 코인에 따라서 뭐 몇십일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빗썸이나 코인원에서 내놓은 데일리 스테이킹 이자가요 1% 혹은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이거 뭐 맨날 뺐다가 뭐 4848만 하지 뭐 하겠습니까? 그냥 업비트 맡기는 게 훨씬 낫겠죠. 자, 비썸 플러스에서 기사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우리 비썸 플러스 이제 스테이킹 우리 이거 합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 코인 5개밖에 안 된다며 우리는 코인 15종 이자 줍니다. 이자를 한번 가만히 따져 보시면 이거 데일리거든요. 그냥 뭐 파킹 통장처럼 언제든 뭐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지만 이자율 뭐 1%, 2%, 많아봤자 한 3% 줍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뭐 굳이 있을 이유가 있나? 뭐 압도적 1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유동성이나 뭐 이자율 등 모든 면에서 저는 타 거래소 대비 업비트가 압도적이겠다. 업비트가 지금 뭐 정부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추가적인 뭐 코인들 예를 들면 뭐 폴카닷이나 뭐 아발란체나 그 POS 코인들 사실 많거든요. 나중에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이 코인 예치는 상대적으로 이자도 많이 준다. 그만큼 하지만 뭐도 높다. 리스크도 높다. 그러면서 고팍스 얘기를 합니다. 고팍스 이거 망했었잖아. 그 고파이 준다고 했다가 FTX 파산의 여파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더 큰 이자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FTX가 뭐 이렇게 뭐 제네시스와 엮었고 그 제네시스의 자금을 고파이 그 고팍스가 맡겼었거든요. 25%는 지금 금액을 상환했는데 75%는 지금 여전히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 순위 아시죠?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100% 안전한 건 사실은 없어요. 뭐 코인, 뭐 업비트, 그러니까 100%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어요. 세상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가급적 1위를 쓰자. 제가 노후 준비하다 조금 옆으로 빠졌는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자, 노후 준비 3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일단은 보다 시세 차익입니다. 뭐가 됐든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시세 차익으로 처음에 돈을 버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한다? 자산 배분합니다. 세 번째, 그 자산에서 뭘 창출한다? 현금을 창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3가지 동시에 다 하셔야 됩니다. 기본 원칙, 자신이 잘 아는 자산군을 투자하셔야죠. 그 자산군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시세 차익을 노리겠지만 갈수록 뭐에 집중한다? 현금 창출, 캐시 플로우를 생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뭐다? 노후 준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월세일 수 있고요. 주식 배당금일 수 있고 채권이자, 은행이자, 뭐 책을 쓰시면 인세, 뭐 저작권 수입, 연금 사실 제일 좋아요. 뭐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 좋습니다. 뭐 주택연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인 스테이킹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노후 준비가 될 수 있겠다. 단점도 있어요. 제가 단점도 말씀드릴 겁니다. 수익이 뭐 코인 스테이킹 대충 3%에서 5% 잡겠습니다. 뭐 저기 솔라나는 거의 한 7% 가까이 주거든요. 이더리움은 한 3% 정도. 근데 퍼센티지만 보면 뭐 월세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동산 대비해서 저는 코인이 훨씬 더 시세 차익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동산과 전 비교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들 현금화해서 생활비에 쓰실 수가 있겠죠. 그냥 거래소에서 바로 현금화 가능하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세입자 뭐 갑자기 뭐 이것 좀 고쳐주세요. 또 부동산 전세 계약 또 월세 계약 이거 생각보다 자주 해야 되거든요. 복비가 나갑니까? 뭐 수리비가 나갑니까? 뭐 취등록세 뭐 여러 가지 세금 부분도 여기 그 다른 것 대비해서 부동산이 좀 많거든요. 단 코인 스테이킹 코인 자체가 가격이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타 자산과의 배분, 이건 뭐냐면 시세 차익으로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신 다음에는 타 자산과의 분배도 전 필요하다.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코인을 뭐 50% 이렇게 자산을 분배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든 거고요. 이거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겠죠. 은행 이자를 20%로 받겠다. 뭐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을 20% 하고요. 뭐 부동산 하나 작은 거 있으면 월세를 한 10% 정도 받겠다. 왜냐하면 스테이킹 이자를 코인으로 받기 때문에 코인만 100% 하면 조금 그 이제 시세 차익이 워낙 그 크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 자산과의 배분이 필요하겠다. 단 세금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이때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그 현행 법상 주식 배당금 같은 거 월 뭐 이렇게 2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요. 뭐 거의 징벌적 과세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좀 배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나중에 자산을 이루셨다면요. 세무사 찾아가셔야 돼요. 아니면 어떤 그 뭐 하나은행 뭐 농협이나 이렇게 프라이빗 뱅커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찾아가셔서 세금을 아낄 수 있고 뭐 자식들 뭐 그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분도 좀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상황이요. 그 코로나 이후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이 굉장히 큰 대형 마트들이 줄줄이 폐업을 했고요. 뭐 수천 명이 실제로 실직을 이미 했습니다. 사실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 아시겠지만 웬만한 어떤 자영업이랄지 뭐 중소기업보다는요. 그냥 우량 코인 사서 예치해놓고 맡겨놓는 게 100배 낫습니다. 이게요. 위험해요. 중소기업, 자영업 이게 코로나 지금 왔고 뭐가 하나 또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높아요. 사람들 삽니까? 안 사죠. 마진 자체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요?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엄청나게 그 이제 번화한 뭐 강남역 근데 다 강남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저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얘네들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불과 이제 1년, 2년 지나면 상승장도 뜨겁게 달아오를 거거든요. 지금 잠깐 이제 조정을 받고 있겠죠. 하지만 변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뭐 떨어지면 시세 차익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된다. 그 절약한 걸로 뭐 한다?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되겠죠. 뭐 떨어지면 땡큐 하고 사면 되겠죠. 그게 뭐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그냥 뭐 나는 내일은 없다. 그냥 YOLO 라이프 뭐 이번 생에 한 번뿐이다. 그러면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시세 차익, 나중에는 어디에 자본소득, 월세, 인세, 우리 뭐 배당 이자 이런 것에 점점 집중을 해서 캐시 플로우를 만드셔야 한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요. 나나 우리 가족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이거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이건 먼저 우리가 끝내놓고 그 이후의 꿈을 꿔도 늦지 않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